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STP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TP 전략 전체를 한강으로 다 찍으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제가 좀 S, T, P 따로따로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이 조금 보기가 불편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잘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5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케팅 전략 중에 STP 전략, 분석 과정을 살펴보시면 STP는 그냥 순서대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순서대로 나열한다,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S,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작업이 분석이 필요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타겟 마케팅 그래서 타겟을 선정하는 거 타겟이 선정되고 나면 그 타겟에 뭘 해야 돼요?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초창기 시험 문제는 각각 S의 정의, T의 정의, 당연히 P의 정의가 다 나왔겠죠. 그죠?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은 한글로 세분화잖아요. 세분화라는 것은 우리가 욕구와 선호성이 다른 독특한 구매 집단을 확인하고 규명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이제 우리 자사에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20대 여성들이 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세분화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그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성이다, 남성이다, 10대다, 20대다, 아니면 20대에서 한 40대까지를 아우를 수 있다. 이런 것들. 20대 여성 중에서도 학생, 대학생이다. 그죠? 뭐 대학생이 아닌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세분화, 그룹핑하는 작업이 뭐다? 세분화 작업이다. S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룹핑해서 세분화가 되면 자 우리 제품 하나 개발해 볼까요? 쿠션이라는 제품을 한번 팔아 볼게요. 근데 쿠션도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남성들도 쓰시잖아요. 그죠? 남성과 여성 또는 요즘은 10대도 화장을 하니까 10대에서부터 해서 우리 총 거의 60대까지 70대까지도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각각 연령별로 피부가 다르죠. 그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쿠션은 20대에서 30대까지 겨냥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대, 30대의 어떤 그 특성을 살펴서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뭐 화사한 것, 그죠? 화사한 것, 뭐 물광, 대표적인 핵심 키워드가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키워드에 맞는 우리가 쿠션을 개발해서 20대에서 30대까지 겨냥을 해보자. 30대까지도 사실은 피부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죠? 우리 20대만 겨냥하기로 할게요. 20대, 30대 지우고 30대는 섭섭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20대에서 굉장히 막 건조한 타입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대를 겨냥하되 20대들이 원하는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겨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대 중에서도 우리가 세분화를 했는데 여성과 남성을 세분화할 수 있겠죠. 그죠? 남성용이 있고 여성용이 있고요. 여성 중에서도 대학생이다 또는 직장인이다. 나눌 수 있겠죠. 그죠? 남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분화를 다시 단계별로 1, 2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이렇게 타겟이 이제 정해졌다. 아주 초세분화까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20대 여성과 남성만 겨냥을 한다. 그러면 타겟이 세분화가 몇 개가 생긴 거예요? 2개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타겟팅.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력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들한테 팔 때 이 쿠션에 대한 우리 매력도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먼저 이제 분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남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매력도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60대 이상 70대다라고 하면 남성들이 화장을 한다 그러면 조금 굉장히 남자가 무슨 화장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은 아니죠. 그죠? 남성들도 기초 피부 화장은 다 하시잖아요. 그죠? 선크림도 바르시고 그죠? 그래서 이 남성을 겨냥해서 남성에 맞는 피부 타입의 쿠션을 개발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력도를 분석해서 이 2가지 타겟을 선정을 했어요. 20대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타겟을 이렇게 매력도 분석을 해서 선정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20대 여성한테 우리 브랜드를 아로새겨야 되겠죠. 어디에? 가슴에. 그죠? 이게 포지셔닝, 알리는 작업. 결론적으로 기업에서 우리가 광고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광고를 해서 우리의 이미지를, 브랜드를 아로새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타사와 차별되는 뭔가 있어. 차별화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어때요? 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핵심을 잡아서 우리가 광고를 한다. 우리는 20대에 대해서 맞춤 쿠션을 개발합니다라는 핵심 차별화가 뭔가가 있는 거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세분 시장을 하나로 했을 경우는 우리가 타겟을 하나로 잡아. 그랬을 때 실패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겟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선정된 각각의 표적 세분 시장에 대해서 그 기업의 시장 제공물의 중요 특징적 이점을 개발해서 전달하는 것, 이게 포지셔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애플폰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쓰는 이유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갤럭시 폰 쓰는 사람들은 갤럭시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거를 우리가 고객의 마음에, 소비자의 마음에 아로새기는 작업이 포지셔닝이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STP 전략을 인간관계 또는 우리가 취업할 때 여자친구를 사귈 때,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선정할 때, 이럴 때 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략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55페이지. 시장 세분화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욕구가 서로 같은 어떤 그룹에 대해서 그룹핑을 하는 거죠. 세분화. 범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세분화의 기준과 세분 시장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분 시장 이 범위 세분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게 전화 요금이에요. 전화 요금이 우리 고딩폰, 그죠? 고딩 전에 뭐가 있냐? 중딩 있죠. 중딩 이하 초딩, 그죠? 초딩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요금으로 해서 쓰는 게 R 요금제가 따로 있죠. 그죠? 이제 그 이후 넘어가면 일반 요금제가 있고요. 일반 요금제도 대학생 같은 경우에 Y 이런 요금제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일반 직장인들, 자,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실버 요금제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세분화 작업을 다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세분화하기가 쉽죠. 그죠? 10대다, 20대다, 30대다, 그죠?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 구분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60대 이상을 실버 세대, 그래서 실버 요금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에 대한 윤곽도를 개발하는 단계가 우리 시장 세분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표적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대 중에서도 만약에 유아다라고 하면 유아는 어디까지예요? 한 7세까지로 보죠. 우리 0세는 영유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제 1세에서부터 7세까지를 유아라고 한다. 이 유아한테 판매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이렇게 세분화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단계는, 선점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다? 표적 시장 선정 단계다. 여기서 딱 빨간색이 있는 거 보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 그죠? 다음 STP 전략 단계 중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단계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진화적 의사가 시장 세분화에 대한 윤곽도를 개발하는 단계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STP 전략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죠? STP 이렇게 영어 풀네임으로 적어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유형이 총 여기서도 세 문제가 나오죠. 그죠? 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포지셔닝 단계에서는 각 표적 시장 부분에 대한 포지셔닝 개념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과 개발을 전달한다. 이때 이제 광고를 하겠죠. 그죠?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그멘테이션까지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시장 세분화 단계죠. 그죠? 먼저 이제 세분화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세분화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죠? 욕구가 같은 그룹끼리 몰란다. 그룹핑을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시장에 고객을 동질적인 하위 그룹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이러한 하위 그룹은 마케팅 믹스에 적합한 표적 시장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코틀러가 제시를 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하든 이렇게 선정을 하든 선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케팅 믹스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략을 선택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에 대한 출발은 대량 마케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대량 마케팅 그럼 뭔가요?
세분 시장의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CS 리더스 관리사라는 책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10대서부터 해서 모든 사람한테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분 시장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분 시장을 구분해서 대학생과 또는 직장인을 나누어서 교재를 다르게 들어가면 뭐죠? 프로그램을 다르게 설계하면 차별화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분 시장을 여러 개 가져가서 집중적으로 그 세분 시장에만 광고를 차별적으로 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좋은 점은 생산이 굉장히 단순해서 좋긴 한데 만약에 그 시장이 어떤 욕구나 선호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량 마케팅에서 지금은 어떤 마케팅으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앞에서 CRM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안 하고 왔기 때문에 CRM 마케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스 마케팅은 CRM 마케팅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죠. 그죠? 그래서 좀 차별화된 원투원 마케팅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패러다임은 대량 마케팅이 점차 사라지고 세분 시장, 틈새 시장, 지역 시장, 원투원 마케팅으로 변화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세분 시장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기업에서 세분화시키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세분화를 하는 목적은 고객을 비슷한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저는 한 가지 상품으로 전체 시장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분의 시장의 차이를 두지 않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세부 시장 내의 동질적인 소비자들에게 맞는 차별적 마케팅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가 세분화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에서 이 문장에서 가로가 한번 들어갔어요. 우리가 같은 비슷한 동질적인 욕구를 가진 집단을 분석하는 거 같이 그룹핑시키고 범위화시키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이걸 갖다가 세분화라고 한다. 세분화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세분화를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어야 세분화를 하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1세에서부터 7세 유아에 대해서 우리가 유아 중에서도 뭐 여아다 남아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대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광고를 어떻게 하면 돼요? 광고를 아무 때나 막 집어넣는다고 되나요? 아니죠. 그죠? 이 친구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시간대가 언제예요? EBS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뭘 선택할 수 있어요? 뭐 뽀로로나 아직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뽀로로 또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 캐릭터 만화들 있죠. 그죠? 그 앞 시간에 광고를 배치할 수 있죠. 그래서 광고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양켈로비치라는 학자가 제시를 하기를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가 2문제나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익 가능성이 높은 몇 개의 세분 시장에 대해서만 판매 촉진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1세에서 7세, 유아 이렇게 됐죠. 그죠? 뭐 위에 넘어가면 청소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르게 우리가 범위 설정이 가능하고 세분화된 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 계열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 1세에서부터 7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제품들 또는 오늘이 어린이날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일 때 아이들한테 가장 선물, 받고 싶어하는 선물들, 뭐 장난감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어느 위치에서, 어느 채널에서 광고를 할 것인가, 어떤 제품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미래 시장 변동에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광고 매체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매체별로 효과에 따라서 예산 할당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판매 저항을 최소화하고 판매 호응을 최대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에 판축 활동을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 좋아하는 거 레고 있을 거고요. 그죠? 이게 요즘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다 좋아해요. 레고는요. 그 다음에 뭐 겨울왕국이 나왔을 때 특별히 여아들이 좋아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드레스 뭐 이런 거죠. 그런 뭐 굿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어린이날 전에 광고를 뭐 더 많이 한다라든가 크리스마스 전후에 더 많이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분들 판촉 활동을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장점까지의 어떤 시험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STP 단계 중 표적시장 선정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전략은 1, 2, 3, 4, 5 이렇게 뭐 나왔겠죠. 그죠? 이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요게 아마 답일 거예요. 시장 부분의 매력도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뭘 할 수 있어요? 표적시장 선점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문제가 다르게 나오면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시장 세분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전략은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가 요거예요. 시장 세분화에 대한 윤곽도를 개발하는 거. 그래서 선택을 한 번은 이거, 한 번은 이거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세분화의 장점에 대한 문제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양켈로비치가 제시한 시장 세분화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아야 돼요. 지금 4번이 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판매 호응이 최소화되고 판매 저항이 최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에 판촉 활동을 집중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이게 답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거죠. 그죠?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기출 유형 문제로 우리가 세분시장의 장점에 대한 문제죠. 그죠?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데 지금 답은 여기 4번으로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4번을 바로 보겠습니다.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4번에 보시면 판매 호응이 최소화되고 아까 전에 어떻게 돼요? 판매 호응하고 지금 판매 저항이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저항과 호응이 반대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판매 저항이 최소화되고 판매 호응이 최대화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장을 읽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세분화의 요건이 있어요. 세분화를 요건은 첫 번째는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아까 전에 1세에서부터 7세까지는 유아라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죠. 그죠? 그래서 시장의 세분시장의 규모와 매력, 구매력 및 특성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도 있어야 되고 구매력도 있어야 되고요. 유아라는 특성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측정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겠죠. 지금 5가지는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문제예요.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접근 가능성은 세분시장을 효과적으로 도달해 서브할 수 있는 정도. 자, 우리가 1세에서 7세까지 물건을 판매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판매하는데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매할 수 있죠. 그죠? 1세, 6세의 그 소비 결정은 누구예요? 소비 결정하는 결정자가 부모잖아요. 이 부모님한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실질성 있어야 된다. 세분 시장이 충분히 크거나 수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이 없는데 우리가 판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성. 그리고 행동 가능성은 우리가 마케팅을 프로그램해서 여기에 직접 진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수립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세분 시장으로 유인하고 이 아동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아동이 우리가 EBS 앞에 어떤 광고를 보고 어떤 장난감을 사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세분 시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정도. 이게 행동 가능성. 그다음 차별화 가능성 같은 경우는 자 1세에서 7세면 우리가 어때요? 남성, 여성이 있고요. 남아, 여아가 있고 또 1세에서부터 거의 4세까지랑 5세에서 7세까지랑 좀 다르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케팅 프로그램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프로그램해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마케팅 믹스 요소와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 그래서 차별성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동 가능성, 차별 가능성은 빨간색, 그리고 실질 가능성 최근에 많이 나온 문제예요. 이거는. 그리고 측정 가능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기출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고객 세분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해당하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들어간 사례가 표준 가능성, 구조적 매력성, 집중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면 얘가 아니겠죠. 그죠? 이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분화 요건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 색깔이 그냥 파랬죠, 그죠? 시험 문제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 유형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예시로 또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죠? 코틀러가 제시하는 시장 세분화 요건 중 보기의 대화 내용과 가장 부합되는 것은 박대리. 저기 팀장님, 최근 뉴스 보니까 천재들 중에 상당수가 왼손을 사용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 개발 중인 마우스 신제품을 전부 왼손잡이용으로 제조해서 전국에 있는 영재학교에 납품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묻죠, 그죠? 글쎄, 기대만큼 판매가 잘 될까? 자, 왼손을 쓰는 사람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보면 천재라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왼손을 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측정 가능성이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유형은 또 이렇게 나와요. 세분화 요건 중 해서 의미 여기까지죠, 그죠? 세분 시장을 유인하고 그 세분 시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정도.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 이 페이지에 있었죠, 그죠? 행동 가능성 여기죠, 그죠? 그래서 행동 가능성 이렇게 선택하는 유형.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이 나왔고 또 한 가지 유형 뭐가 나온다 그랬죠? 우리 세분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총 3가지 유형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방법, 요건, 요건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방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소비재 시장에서는 시장의 크기, 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해서 세분화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재 시장에서는 우리 이 변수를 뭘로 쓴다는 거예요?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적 변수, 그 다음에 행동 분석적 변수,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심리 분석 변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 변수 같은 경우는 뭐 도시다 또는 국가다, 뭐 추운 지방, 안 추운 지방, 기후에 따라서, 그죠? 농촌이다, 도시다, 인구 밀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 그러면 얘가 빨간색이면 이렇게 연결하는 거, 해당하는 거 두 문제 이미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구 통계적인 변수는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나이, 성별, 뭐 종교, 직장, 뭐 학교, 뭐 출신,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그죠? 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성별이 여기 나왔네요. 남녀. 행동 분석 변수는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는 거죠. 구매력이 있는 거, 그죠? 구매 빈도. 우리 회사에, 우리 가게에 일주일에 이 고객은 5번, 2번 구매 빈도, 그죠? 한 번 왔을 때 몇 번, 얼만큼 사갔는지, 사용량, 그 다음에 상표의 충성도, A라는 제품밖에 사지 않아. 똑같은 제품이 있어도,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의 민감도는 다른 말로 하면 충성도죠, 그죠? 충성도나 만족도가 높다, 낮다라는 거죠.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고요. 가격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뭐예요? 충성도가 낮다라는 얘기죠. 불만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민감도가 약화되어 있다라면 뭐예요? 만족도나 충성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할 때 중요시하는 변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심리 변수는 라이프 스타일, 내가 혼자 살아. 그 다음에 가족, 4인 가족이야. 이거에 따라서 구매하는 스타일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개성. 뭐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더라도 문제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리적 변수에 해당하는 거, 인구 통계적 변수에 해당하는 거, 행동 분석 변수에 해당하는 거, 상표의 충성도, 민감도 이런 것들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심리 분석 변수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나오겠어요? 행동 분석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다 나온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어렵지 않는 문제니까 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해서 잘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소비재 시장을 살펴봤고 최근 유형은 이제 산업재 시장이 시험 문제 막 나와요. 그래서 소비재 시장과 산업재 시장은 좀 다르죠, 그죠? 소비재 시장은 일반 저희 같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어떤 특성을 보고 우리가 세분화하는 거고 산업재 시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업과 기업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달라요, 그죠?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구 통계적 변수가 기업의 규모나 산업 규모, 입지, 기술, 산업의 종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운영적 변수가 또 들어가죠, 그죠?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술력이 있던가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고객 능력,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지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구매 습관적 변수 같은 경우는 권한 구조라든가 권한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구매하는 습관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구매 기준, 그 다음에 구매 기능 조직, 그죠? 모의고사 있는 문제. 상황적 변수는 구매의 긴급도나 특수 용도성이나 구매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 다음 개인적 특성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유사성 또는 충성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는
자, 모의고사 2차 36분 문제는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다음 보기에서 구매 습관적 변수를 모두 선택한 것은 이렇게 2개 선택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그 이전의 문제는 인구 통계적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해당하는 것 모두 선택하여라도 나왔고요. 그죠? 해서 구분하셔야 되고 개인적 특성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죠? 상황적 변수를 모두 선택하여라. 유달리 보기에서 선택하는 문제가 많아요. 저희 CS 리더스가.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다 외워야 되는 거. 지금 빨간색, 파란색으로 우리가 구분되어져 있는 거는 보기에 직접 들어갔던 지문들이니까 더더욱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활용된 문제가 뭐냐면 산업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을 모두 선택하여라. 운영, 구매, 상황, 개인적 특성 해서 위에 거 하나 썼겠죠. 그죠? 심리, 분석, 변수 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한번 같이 볼까요? 뭐가 나왔는지. 문제를 살펴보시면 5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 중 지리적 변수에 해당하는 것 해서 바로 나와죠. 그죠? 아까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인구 밀도 나온다고 했죠. 3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겠어요? 뭐 기후도 나왔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걸 반대로 소비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 중 국가, 지역, 인구 밀도, 그 다음에 기후 등의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지리적 변수 선택하는 거 해서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시면 소비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 중 행동 분석 변수에 해당하는 거, 고객의 행동을 분석한 거죠. 그죠? 구매력이라든가 구매 빈도라든가 가격의 민감도, 충성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해당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문제는 소비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소비재 시장에서는 아까 전에 뭐가 있었어요? 위에 보시면 지리적 1, 2번 인구통계, 3번 행동분석, 4번 심리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2번에 구매 습관적 변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여기 3번의 인구통계적 변수는 산업재 시장이랑 소비재 시장 두 군데 다 들어가죠. 소비재 시장에서도 쓰일 수 있고요. 산업재에서도 쓰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소비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소비재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답이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 중 채용한 기술, 고객의 능력,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지위 해당하는 것, 이거는 뭐였죠? 운영 변수 체크하시면 되고요. 산업재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 세분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에서 나오죠. 가장 소비재 시장 방금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뭐가 있었어요? 심리 분석 변수 어디 있었나요? 위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재 시장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구매 습관 조금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상황, 그 다음에 개인적 특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 분석 변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유형은 다 풀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제가 앞에서 좀 짚어드렸죠. 그죠? 그래서 다음 중 뭐, 권한 구조랑 구매 기준,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서 보기에 다 동그라미가 보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다음 중 구매 습관 변수에 해당하는 것, 아니면은 인구 통계적 변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보기에서 찾아라.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색깔이 변해져 있는 거는 특별히 더 연결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강의하기도 공부하기로 하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타겟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